맨날 기관들끼리 하는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경쟁률이 낮거나 그 참여한 기관이 별로 없다는 거가 보이면 저는 잘 안 합니다. 보통은 참여 기관이 1000건 정도 넘어야지 요즘 잘 됐네 인데 막 50건밖에 안 됐다. 100건밖에 안 됐다 하면 기관들도 아닌 것 같아. 네네. 약간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보여줘요. 일반 투자자도 볼 수 네. 있게. 네. 그래서 기관 경쟁률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저는 이 주식은 안 하더라도 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꼭 해라 막 이런 얘기는 들어가지고 네.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적금을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월급이나 수입이 생기면 그냥 몽땅 여기에 넣어버릴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기에 뭐 예적금과 투자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장이 좋을 때에는 네. 진짜 저축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져요. 저축 왜 하지? 저 돈으로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네. 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안 좋을 때를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투자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날도 있고 너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안 될 때를 버틸 수 있는 게 나의 현금성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한참 열심히 장이 좋을 때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힘든 거죠. 돈이 없으니까 본인의 시드머니도 없고 네. 그리고 당장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수익이 아닌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나? 그런 거에 갈등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마다 재테크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해서 나는 돈을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투자 못하겠어 네. 저축으로도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저축으로 시작을 해서 나만의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각자마다 안전자산의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겠네요. 네, 저는 이제 30대 되기 전까지는 1억이 안전자산이었어요. 1억이 있으면 뭘 해서 망하더라도 다시 그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 였는데 그래서 이제 1억을 빠르게 모았던 거고 지금은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자산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부터는 네. 조금 금액을 낮춰가지고 5천만 원까지는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네. 가고 나머지는 투자나 기타 등등을 좀 해보자 라고 좀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ETF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ETF는 저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표 지수를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라든지 그런 식으로 국가의 대표 지수를 추종을 하는 것들을 투자를 해보면서 네. 이런 게 주식 투자의 일부가 되겠구나라는 걸 배워볼 수도 있고 실제 그 지수 안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왜 높았지? 이거 왜 비싸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첫 번째는 대표 지수를 한번 정해가지고 나만의 대표 지수를 좀 골라보셔라 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적립식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ETF도 적립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반 개별 종목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ETF도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달라요. 네. A 증권사는 5만 원씩 또는 10만 원씩 금액을 정하면 그 금액만큼 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A 주식이 한 주에 10,000원이다. 네. 난 5만 원을 사겠다 하면 오늘 5주 사는 거고 갑자기 주가가 올라서 12,00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5만 원치를 못 사잖아요. 그러네요. 4주만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식을 몇 주를 살 건지 금액을 정할 수가 있는 데가 네, 있고요. 네. 또 어떤 데는요, 몇 주를 살 거다. 나는 2주씩 살 거야. 10주씩 살 거야. 하면 그 금액만큼 잔고가 있으면 매일매일 매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적립식 매수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지인분 중에서 네.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거 하고는 싶진 않아. 네. 근데 돈은 모으고 싶어 네.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적립식 매수를 권장을 해드렸거든요. 한 2달 뒤에 만났더니 수익이 저보다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네. 오르면 그 낮은 가격 아니까 못 사는데 네. 그분 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니까 그쵸. 네,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2달 만에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걸 보고서 적립식 매수가 꽤 괜찮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도 실제로 고민이었던 게 요즘 뭐 장이 엄청 좋을 때는 조금 떨어지면 사야겠다 하고 맞아요. 안 사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 이렇게 걸어두면 네. 그냥 언제든 금요일마다 뭐 요일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걸어두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음. 그분도 처음에는 너무 높은 가격을 사서 좀 마음이 아팠대요. 네.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이제 저는 아예 못 사는데 그거는 네. 그냥 자동으로 사니까 그걸 평단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수익을 냈으면 한 번이라도 팔아봐라. 입니다. 일단 사회초년생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사긴 잘 사요. 매수는 잘하는데 근데 질문이 언제 팔까요? 뭐 수익률은 얼만큼 내야 돼요? 라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본인만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장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 코스피는 3%만 올라도 팔았어야 했어요. 네. 안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데. 근데 그 기법을 지금 갖고 가면 안 될 수도 있죠. 계속 오르는 장이니까. 그럴 때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뭐 10%만 오르면 팔아볼까? 절반만 네. 팔아보자.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구나 라는 거 아는데 그냥 잔고에만 수익률 200% 하는데 기분은 좋은데 다음에 떨어지면 180%. 약간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남의 돈 느낌이라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익절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라라는 거. 그럼 작가님의 기준은 뭘까요? 저는 예전에는 네. 안 좋았을 때에는 한 5% 잡았는데 지금은 20%까지는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차익으로 다시 투자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딱 빼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은 이제 투자를 위한 돈으로 저는 아직까지 받고 있어서 나머지는 저축이나 이런 것들로는 소비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투자는 웬만하면 넣긴 넣는데 빼지는 말자라는 게 좀 갖고 있습니다. 복리 효과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제쯤 느껴볼 수 있을까요? 한 노후 때? 노후를 위해서 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궁금한 게 그 공모주 투자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맞아요. 공모주 투자는 뭔가 되게 과정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용어도 어렵다 생각해서 아예 시도도 못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공모주 투자만의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공모주 투자를 잘 하는 분들은 그걸로만으로도 수익을 좀 많이 냅니다. 보통 공모주라는 게 기업에 상장하기 전에 그걸 청약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차익을 얻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공모주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6년 차이긴 한데요.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한 주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한 1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일단 청약은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한 주를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정도로 치열해요. 저는 그 부동산 청약밖에 몰랐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부동산 청약은 진짜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쵸. 걔네들은 한 번 넣고 이틀 뒤에 돈이 들어와요. 환불 금액도 들어와서 약간 유동성도 좀 좋고. 아니 그러면 사고 싶어도 꼭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군요. 그쵸. 유명한 주식들 상장된다. 그러면 이제 꽤 돈을 많이 넣어야 돼서 균등이랑 비례, 청약이 또 다 따로 있어요. 균등은 뭐 10주, 20주라고 증권사에 정해줘요. 그 기준이라는 거를. 그것만 있으면 돈을 넣어서 이제 추첨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주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0주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추첨을 해주고, 나머지는 비례 청약이라고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천만 원 넣어야지 하면 균등 1주, 비례 1주 하면 2주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나눠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넣으면 자동으로 균등도 되고 비례도 할 수가 있는 제도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랜덤으로 추첨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랑 무관하게? 금액에 맞춰가지고 또 있어요.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3천만 원 넣으면 뭐 1주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넣으면 2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쟁률을 계산을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모주 투자라고 해도 아무 기업에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네이버 페이 증권이라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다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IPO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누르면 앞으로
청약을 하는, 공모주를 하는 기업들의 그런 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면서 언제 공모주가 있는지 좀 일정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거기에 주관하는 증권사가 따로 있어요. 모든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A 기업은 뭐 NH랑 KB가 해요. 이렇게 네. 하면 그 계좌가 없는 분들은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좀 계좌를 준비를 해 주셔야지. 네. 왜냐하면 그런 일반 계좌는 네. 20영업일이 걸려요. 한번 만들면. 그게 있어서 미리미리 좀 만들어 두면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주 이 청약을 한다 생각을 했을 때 대략적인 흐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일정이 뜨면 보통 공모주는 이틀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 화, 수, 목 또는 금 다음 주 월요일 네. 이렇게 하는데 1일차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주 돈을 넣으면 그 돈은 이자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묵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2일차에 많이 해요. 하루라도 이자 더 받고 가자. 네. 그렇게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를 하루만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2일차 한 12시에서 2시쯤 네. 그때 경쟁률을 좀 봐주시면 좋아요. 경쟁률을 보면 내가 한 주를 받을 수 있는지 추첨을 받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약을 넣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쯤 상장을 합니다. 아침에 한 8시 반쯤 그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 새로운 기업, 그때 내가 청약했던 기업이 떠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 9시에부터 매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식을 받았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보통은 처음에 이제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이 네. 요거는 나의 소중한 청약이야, 첫 네. 청약이야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당일날 또는 다음날까지는 팔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기대감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특히나 변동성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팔아요. 시장가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좀 좋은 주식은 쫙 올라가요. 네. 그때 팔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날 흐름에 따라서 좀 보시고 팔면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욕심 부렸다가 이게 조금 이거 잘 오를 것 같은 주식이다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네. 대출도 받아가지고 청약을 넣었는데 네. 공모가가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9,000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0원을 벌써 손해를 보고 그러네요. 하는데 주식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공모주가 한 8시 59분, 네. 58분쯤 이게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네. 거기서 막 올라가면 오르겠다 해서 다 붙어요. 떨어지면요 다 팔아요.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그냥 손절 빨리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오를 수도 있는데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공모주 투자로 가장 크게 수익을 냈던 사례도 궁금해요. 꽤 많은데 일단 여기 책에 제가 소개했던 요거는 투자와 상관이 없지만 네. RG노믹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첫날 상한가를 갔어요. 네. 따상가고 그다음에 다음 달도 계속 한 우와. 번 더 가서 꽤 수익을 많이 내줬는데 이제 사람들도 다 알죠. 좋은 주식인 거 아니까 청약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3주인가 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팜 이런 애들도 다 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눈여겨 좀 봐놔야겠네요. 이렇게 어떤 기업이 뭐 공모주 예정이 있나 이런 것 좀. 그쵸. 그러면 뭐 이거 투자 설명서를 읽어봐야 된다고 이게 적혀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 괜찮다, 이거 무조건 뜰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첫날 기관들끼리 하는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1000대 1이었다, 500대 1이었다 그런 것들 보면 경쟁률이 낮거나 그 참여한 기관이 별로 없다는 거가 보이면 저는 잘 안 합니다. 보통은 참여 기관이 1000건 정도 넘어야지 이거 좀 잘 됐네 인데 막 50건밖에 안 됐다. 100건밖에 안 됐다 하면 기관들도 아닌 것 같아. 네네. 약간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보여줘요. 일반 투자자도 볼 수 네. 있게. 네. 그래서 기관 경쟁률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그 공모가를 정할 수 있는
투표를 하거든요. 기관들끼리. 어. 나는 이 가격이면 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매처럼 투표를 네. 하는데 이제 14,000원부터 18,000원까지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있으면 18,000원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좋은 주식은 18,000원에 나는 사겠다. 미제시라는 게 있어요. 네. 나는 제시하지 않겠어. 나한테 주면 다 살게. 얼마든지. 그런 게 많으면 요 주식은 좋구나. 그러네요. 이고요. 반대로 14,000원 하단에 뭐 사람들이 나 여기 사면 살게. 18,000원 너무 못하겠어. 나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밴드라고 하거든요. 밴드의 폭이 상단에 많으면 좋은 주식, 하단에 많으면 조금 위험한데? 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상장날 풀리는 물량이 몇 %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찾는 방법은 3개 있으니까 확인해 네.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그 상장날 풀린다는 거는 대주주도 있을 거고, 소액주주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거고, 우리처럼 공모주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판다고 하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다 팔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주식은 기관들이 그래, 나는 3개월은 가지고 있을게. 6개월은 가지고 있을게 라고 그걸 또 확약을 걸어둬요. 네. 그게 높으면 이 사람들도 기관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주식이구나 하고 만약에 나는 안 하고 싶어. 네. 확약 안 할래. 난 다 받자마자 팔 거야 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 주식은 조금 안 좋은 주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자체도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전자공시 다트 라고 해서 이제 들어봤어요. 국가가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청약하는 기업 이름 검색하면 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공모주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가 꼭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요즘에 장기 좋다 보니까 네. 그럼 기업 분석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지 라고 해서 묻지마 청약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손해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오르면 이득이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공모주 청약도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 기업 방금 얘기했던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검만 하더라도 정말 아닌 기업들을 좀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이제 그냥 청약을 한다니까 네. 하지 마시고 네. 내 돈 소중하니까 진짜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청약 수수료도 발생을 해요. VVIP는 무료이긴 한데 보통은 2,000원씩 3,000원씩 내는데 네. 내 공모주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이면 얼마죠? 그래요. 20%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럼 더 올라야 되니까 그거라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무조건 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좀 건너뛰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공모주 네. 투자랑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해서 생긴 수익이나 이런 거를 또 세금을 떼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ISA, 연금저축은행, 뭐 펀드 뭐 다양한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극대화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세금이랑 이제 절세 계좌라고 해서 저는 네. 절세 계좌 3종 세트라고 해서 ISA, 연금저축 펀드, 네. IR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방금 얘기했던 공모주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세금 안 떼는 애들, 매매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종목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ETF도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를 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일반 계좌에 넣어주시고 다음엔 ISA가 요즘에 핫하죠. 네. 너도 나도 다 가입을 하는데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은행이랑 증권사가 있는데 전 증권사만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주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ETF도 구매는 가능한데 네. 실시간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서 중개형이라고 해서 증권사 거 네.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증권사가 좋아요? 라고 하면요. 그냥 돈 많은 증권사가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증권사 5가 네. 미래에셋, 한국투자, 네. NH, 삼성증권, KB증권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골라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ISA에서는 일반 개별 주식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거기에는
이제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쓸 돈보다는 3년 뒤까지는 좀 묵혀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당주를 저는 많이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떼잖아요. 네.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를 떼면 15.4%가 네네. 나가는데 ISA는 일단은 원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만기됐을 때 이제 일반형은 200, 서민형은 400만큼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만큼 또 내가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죠. 또 이제 방금 초반에 얘기했던 S&P 500, 나스닥 100 이런 ETF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또 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아낄 수가 있어서 또 ISA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제 올해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그럼 이루신 후에 또 단기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단기 목표는 6억이 되겠죠. 아, 이게 점점 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산도 모으고 요즘에도 좀 부동산에도 공부를 오.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주식도 하고 너무 좋네요. 네, 부동산도 어. 조금씩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동산 이제 섭렵을 하셨을 때 한 번 더 모시는 아이고, 걸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